석유인문사회연구실이라는 곳에서 인문학 공부를 하고요. 한국노동이론 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균 특조위 활동을 했었는데 이 책이에요. 이 책 보여드리려고 제가 짊어지고 왔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못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 책을 만들고 이제 내놓으면서 사실은 특조위 활동이 끝났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저희가 이제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서 되게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어쨌든 권고 이행안이 이행될 때까지는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특조위에서 맡은 역할은 인권 분야였어요. 그래서 인권 분야에서 그러니까 제가 주목한 거는 원하청 구조화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박탈되고 있는가. 박탈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사고의 위험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권리와 그다음에 사고의 반복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거를 중심으로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5개 발전사의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된 사고 조사서들을 다 자료를 받았고 그다음에 노동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재해조사 의견서를 또 추가로 받았고 그리고 중대재해까지는 아니어도 각종 산재사고들이 있잖아요. 중경상하는 그 산재사고와 관련된 노조 이 원청 기업이나 하청 기업에 소식지들이 있습니다. 안전사례 전파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파되는 자료들이 있고 그런 자료들을 쭉 봐서 사고들이 어떤 식으로 좀 유통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사고의 원인을 뭘로 지적하고 있는지 일상적으로 그거를 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고, 조사되지 않는 사고, 은폐된 사고죠. 은폐된 사고들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전체 하청 노동자들에게 문자 발송을 해서 혹시 본인이 다친 경험이 있는데,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들을 있으면 알려달라라고 해서 그런 사례들을 접수했고, 그 중에 한 30건을 추려가지고 보고서에 같이 실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제는 사고는 어떻게 반복되는가입니다. 제가 이제 첫 시간이어서 아마 제가 인권 분야 말고도 김영균 사고와 관련된 분석을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보시면 20개 사고의 목록들이 쭉 나와 있고 20개 사고 조사와 관련된 사고 각각의 사고에서 원인을 뭘로 진단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안전 대책을 뭘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쭉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자료를 참고해 보시고 제가 오늘 주되게 분석할 사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김영균 사고와 2016년에 당진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고가 어떻게 반복되고 있고 이것이 또 어떻게 이 반복이 사고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고를 불러일으키는지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제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는 어떻게 사건화되는가요? 일단 본격적으로 사고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무수한 사고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질 정도의 사건으로 사건화되지는 않습니다. 김영균 사고도 발전소에서 일어난 유일무이한 사고는 아니었죠.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요. 계속 사고는 발생하지만 어떤 사고는 사건화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고는 왜 사건화 될까? 특히 이제 김영균 사고는 왜 사건화가 됐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 하필이면 김영균 사고만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게 됐을까? 저는 청년이기 때문에 혹은 예를 들어서 하청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런 접근도 있고 그것도 일부 맞을 수 있지만 사실 어떤 사고가 사건화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알려주는 어떤 메시지나 저는 내러티브가 전달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몇 월 며칠 어떤 노동자가 어떤 작업을 해서 사고가 났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예를 들어 전태일 열사가 어떤 사건화되는 어떤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이 김영균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이 사진 한 장은 굉장히 강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존에 이제 노동 열사들 혹은 산재 사망으로 돌아가신 노동자들의
사진들을 보면요. 대부분 사진이 없죠. 그 사진이 있더라도 뭐가 있어요? 명함판 사진이 있어요. 주민등록상에 있는 사진. 그러니까 일하다가 막 이렇게 작업장에서 뛰쳐나온 혹은 일했던 모습 그대로의 사진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김영균 노동자의 사진은 여기 보이시죠? 석탄가루가 이렇게 뽀얗게 내려와 있어요. 물론 이제 공장에 바로 나와서 발전소 바로 나와서 찍은 사진은 아니고 좀 씻었죠. 여기 손도 깨끗하고 이런 거 보면. 그런데 이 방금 발전소에서 막 나온 듯한 얼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작업 안전모와 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여기에 또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 만납시다. 라고 하는 이 강렬한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18년 12월 10일에 밤 10시 40분경에 24세 청년 노동자가 태양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 점검 중에 목숨을 잃었죠. 여기까지는 사고였습니다. 근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게 사건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피해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 피해 사실을 들어주고 알아봐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동료가 됐던, 사회가 됐던, 아니면 노동조합이 됐던, 가족이 됐던. 그런데 김영균 노동자가 이 사고가 났을 당시에 마침 12월 11일에 그러니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비정규직 그만쓰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기자회견장에서 마침 그 이태성 이 김영균의 동료 노동자가 기자회견을 하는 중에 김영균 노동자의 사망 소식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 와중에 이 기자들이 다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이 김영균 노동자의 사고가 실시간으로 다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진이 그러니까 이 사진과 관련돼서는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이 사진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원래 노조에서 이 사진을 처음에 1차로 취합하고 나서 나머지로 찍은 사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전체 이 사진에서 그러니까 전체 이 사진을 모아가지고 어떤 비정규직 그만쓰기에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할 때 이 사진이 또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침 이 사진을 찍었던 지회장이 찍었었던 것 같다. 김영균 노동자가. 아주 막판에. 그래서 취합이 안 됐던 사진인데 두 번, 세 번 이 휴대폰을 뒤져서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태성 노동자가 사실은 이 당시에는 이제는 유가족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진을 그냥 기자들한테 다 전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자기도 되게 절박했었고 나중에 진짜 욕을 먹더라도 이거는 꼭 이 사진은 꼭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장례식장에서 서구발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영균 부모님에게 가지 말라는 곳에 가서 하지 말라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했고 보험 들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로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는 김영균의 동료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용균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지금까지 발전회사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모두 노동자가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해왔었다. 그건 용균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에서, 그러니까 김영균 사고가 사건이 돼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거는 사실은 용균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대신 말해줄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피해 현장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각인시키려고 했던 지역사회나 아니면은 언론들과 사회적인 어떤 노력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었다면 사실은 사고는 사건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균 시민대책위가 구성이 됩니다. 풀네임은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영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예요. 여기서 비정규직과 청년 노동자 그리고 태안화력이라는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이 문제점이 핵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민대책이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5가지 요구를 시민대책 5대 요구와 유가족 긴급 요구가 이제 제출이 되죠. 당시에 태안화력 90호기, 그러니까 김영균 노동자가 사망했던 90호기는 그러니까 작업 중지가 내려진 상태였어요. 근데 유가족들의 긴급 요구는 185기도 다 가동 중단해라라는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가 위험하다고 하면 185기부터 90호기까지 다 위험한 거지 사고 발생한 그 장소만 작업 중지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요구였고, 시민대책 5대 요구는 대통령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 다음에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법안, 그 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 현장시설 개선 및 안전설비 완비라고 하는 5대 요구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2019년 그 다음에 2월 9일에 이제 청년 비정규직 고 김영규 노동자 민주사회장이라는 이름으로 62일 만에 장례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김영균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장례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정 합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 고 김영균 노동자 사망 후속 대책 당정 발표문을 보시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가로치고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명칭은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위원회로 제안을 한 거예요. 정부에서. 이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김영균 사고를 계기로 발전소 전체의 특별노동안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명칭부터 싸움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전소 전체에 대한 안전 문제를 구조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김영균 노동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문제를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명칭을 둘러싸고 첫 회의부터 엄청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명칭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러면 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당정 합의를 통해서 바로 안전조치를 시행하거나 아니면은 뭐 정규직화를 시행한다거나 바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 전에 2017년 7월 3일에 그 산업안전보건의 날이라고 하는 7월 3일에 이제 50주년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제 기원합니다. 보통 이렇게 산업안전보건의 날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건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연설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우겠다. 산업 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그래서 파견이나 용역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세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다.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확인하도록 하겠다. 저는 여기서 심쿵, 당시에. 네 번째,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이야기는 할 수가 있죠. 근데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저는 사실 그 당시에 귀를 의심했어요. 저런 얘기를 내가 생전에 들을 수가 있었나?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얘기했던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면서 단지 이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의 과정을 밟는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의 좀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4번의 조사위원회 구성이 되죠. 뭐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집배, 서울용, 그래서 마지막 이제 김용균까지. 그래서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무총리 훈령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국무총리 훈령을 만들기까지 또 특조위원회가 한 달 반 정도를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무총리 임명장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여태 앞에서 특조위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좀 평가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어떻게 이행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가 붕 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조사위원회라고 하는 위상이 굉장히 임의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관료 집단들도 이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공신력 있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두게 하고 이거를 국무총리실에서 책임지고 주관하게 하자, 이행에 대한 문제를. 그런 문제의식으로 국무총리 훈령을 만들어서 특조위를 운영하게, 이제는 구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조위의 제일 목표는요, 조사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 보고서를 쓰지 않는 조사위원회는 사실 실패한 보고서예요. 그 활동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 결과 종합보고서를 나오는 거를 특조위는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왜 종합보고서냐? 그러니까 김용균 사망사고의 원인에 대한 특조위의 단일한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세월호에 대한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세월호와 관련된 무수한 많은 보고서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단일한 입장을 가진 보고서는 아직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세월호가 굉장히 과잉 정치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세월호의 의미를 두고 계속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은 공신력 있는 이 단일한 입장이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김용균 사망사고 조사위의 보고서는 종합보고서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현장 조사 내용을 종합하는 건데 고질적 원인 분석을 넘어서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에 따른 이 22개 권고안을 내고요. 이 22개 권고안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개별적인 아니지만 사실 연결된 안으로 저희가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 구조적 원인이 뭐냐?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구조적인 원인을 하면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서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위험의 외주화를 야기한 신자유주의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건 구조적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떠한 제도가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위험을 제거하지 못하는 관행들을 만들어왔고, 이 여러 가지 제도들과 관행들이 서로 맞물리고 교차하면서 어떤 원인의 결과에 이르게 됐는지, 이러한 이 중간층의 원인들을 구조적 원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구조적 원인을 밝힌다고 하는 거는 사실 신자유주의의 이 위험의 외주화가 문제야라고 하는 것과 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무수한 인과 연쇄 고리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가장 최종적인 이 원인에 도달하게 됐는지 그거를 밝혀내는 것이 사실은 구조적 원인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제가 김용균 읽기 모임이잖아요. 보고서 읽기 모임.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강의를 했던 거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서 내용들을 인용문을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같이 읽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김용균 보고서의 기본적인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사고에 접근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우리는 고 김용균과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에서 그 단초를 엿볼 수 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한국 서부발전의 안전품질실 간부 직원은 벨트가 있는 기계 안쪽으로 고개를 넣고 점검하지 않아도 된다. 매뉴얼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사고 직후 회사 측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구의역 김군의 사망 직후 서울 메트로 안전관리본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열차 운행 중 승강장 내 작업 시 영무실에 와서 작업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데 김 씨는 영무실에 들어와 작업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사고의 원인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개인의 부주의를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해 빈축을 샀다. 자, 여기까지 보면 오늘 이게 이제 김용균 재단에서 제가 의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공교롭게도 오늘 구의역 김군 사망 사주기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고요. 그리고 또 쿠팡 물류택배나 이제 콜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들 너무 많아서 오늘 내내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5시 57분에 그러니까 구의역 김군이 사망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그 시간을 제가 또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김영균 보고서의 문제의식은 사실 구의역 사고의 문제의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조사위원들도 대거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구의역이라고 하는 문제를 사실은 그 내에서 뭐 어느 정도 정규직화도 됐고 안전 문제도 개선이 됐지만 이것이 단일 사업장에서 해결하는 그 안전 조건을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우리가 해결했는가 혹은 의제화했는가 쟁점화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김용균 사고를 바라보고 있고 이 보고서도 그래서 구의역 보고서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는 쌍을 이루는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된 보고서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위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개인의 안전수칙 위반이나 부주의에서 산업재해의 원인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산재사고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위법사항을 열거하고 기술적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안전 문제는 과연 해결되는 것일까? 자, 위법사항을 열거하고 기술적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어디서 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에서 특별안전근로 뭐 감독 와가지고 하는 게 사실 위법사항 체크해가지고 이게 몇 건 적발 해가지고 벌금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그런 식의 방식인데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국한되는 게 문제고 물론 그것이 국한됐을 때 그 며칠 전에 있었던 현대중공업의 사망사고처럼 특별근로감독 끝나고 바로 다음날 또 사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렇게 기술적 접근만으로는 해결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고 김용균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 방법론입니다. 이거는 사고를 당한 현장을 시작으로 위험에 노출된 작업 환경, 비용 절감 명분으로 안전을 위태롭게 한 연료 환경 설비 운전의 분리와 외주화, 경상 정비의 강제적인 민간 개방, 이들 배경이 되는 발전사 분할과 발전사 간 경쟁체제 도입, 정부의 경영평가 발전산업 정책, 그리고 전력산업 구조 개편 정책에 대한 검토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적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 그 사고의 현장에서부터 이것이 인과관계의 수많은 연쇄들을 만들어내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서 노동자의 권리 부재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을 위한 노동자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의 안전 관련 솜방망이 법 제도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지적해야 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하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집중했던 거는 이 사고가 발전소의 사고가 왜 이렇게 반복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건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가에 대한 첫 번째, 발전소의 위험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이 구조화된 위험이 외주화랑 어떤 관련을 맺는가. 그러니까 발전소의 위험이 구조화되는데 외주화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외주화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죠. 있는가 없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게 이제는 뭐 사진을 보시면 그 발전 비정규 노동자가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당시 김용균 노동자가 점검을 했던 모습을 재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컨베이어 벨트를 생각을 하면 자동차에서 왜 그 로봇들이 막 용접하는 천천히 돌아가는 자동차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상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생겼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엄청난 그 안에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들어가 있고 이 통 안에,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석탄이, 그러니까 시속 3.3km 정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점검을 하려면 벨트가 돌아가려면 거기 롤러가 있는데 이 롤러가 쉽게 마모되거나 고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점검하는 업무를 했던 게 김용균 노동자의 일. 근데 그러면 이걸 점검하려면 이렇게 이제 상체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검하다가 해서 사고가 난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여기에서 이 컨베이어 벨트 이 사고로부터 이제는 저희는 출발을 했습니다. 고인은 왜 운전 중인 벨트 컨베이어 밀폐함의 점검구 안으로 상체를 집어넣고 작업을 해야 했을까? 개인의 의욕이 넘친 과잉 행동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 구조적인 원인이 존재하는 것인가? 그래서 특조위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왜 김용균은 벨트 안으로 상체를 집어넣었는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에 대한 쟁점이 너무 심각하게 제기되어 있고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다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다라고 이미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현장에 갔을 때 안전관리자들이나 심지어 하청 노동자들의 입에서도 김용균의 실수지, 용균이가 잘못한 거지, 이런 얘기가 되게 스스럼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사측의 개입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이 사람들 왜 다 김용균의 실수라고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자,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벨트가 있는 기계 안쪽으로 고개를 넣고 점검하지 않았어도 된다. 매뉴얼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두 번째는 김용균이, 제가 이 얘기를 전에 한번 김미숙 어머니 있는 데서 또 교육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도 약간 식은땀이 등골에서 났었는데 어쨌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용균이 구미 사람인데 취직시험을 20-30번을 봤다고 하더라. 그게 안 돼서 태안까지 왔으면 그럼 엄청 열심히 했을 거 아니냐. 정규직 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고 그렇게 과잉 행동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답변이기도 한데, 그 사회적으로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때문에라도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사실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지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취약성으로 이해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개인의 취약성으로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가는 문제 이해되면 그렇게 개인의 취약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환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 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해법이 그만큼 나오지 않으면 이건 언젠가는 그냥 개인의 문제라고 수긍하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계급부의 얼굴을 들이밀고 일을 하라는 매뉴얼은 없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죠. 되게 이상하다. 개인 과실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여태까지 그곳에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거기는 위험한 곳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실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파악한 것만 해도 김용균 노동자처럼 컨베이어 벨트에 쓸려가서 사고를 당한 사례가 제가 인터뷰를 한 것만 해도 3건이 나왔어요. 근데 그건 태안발전소에서 한 건 나왔고, 인천에서 한 번 나왔고, 어디서 한 번 나왔는데, 근데 이 사고의 내용들이 서로 공유되거나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어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 번도 죽지 않았어요. 한 명은 굉장히 많이 다쳤지만 어쨌든 살았고, 한 명은, 그러니까 2명은 어쨌든 굉장히 많이 다쳤지만 살았고, 한 명은 부사일생으로 혼자 힘으로 이렇게 빠져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죽지 않으면 더 이상 위험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계속 이렇게 순환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은 발전소 현장은 그럴까? 보시면 10년간 작업제해자수 보시면 여기 그 경상정비와 운전점검, 건설공사가 다 하청 노동자나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직업별, 소속별 제외자수 보시면요, 경상정비가 이제는 발전사, 협력사 그냥 하청이에요. 발전사가 원청이고, 총 30배의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점검, 그러니까 김용균 노동자가 일을 했던 운전 업무 보면 7배의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건설공사는 45배고요. 그 총 95%가, 제외자수의 95%가 하청 노동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고 그러니까 이 명백한 위험이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 김용균 과실이라고 했고 그곳은 위험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첫 번째 질문. 자, 일단은 위험을 우리가 정의를 해봅시다. 위험은요, 사고가 아니죠. 위험은 사고가 날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그 자체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위험 수준에서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예방이 되면 그러면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 위험이 근데 사고로 현실화됐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사고로 현실화돼서 무엇이 원인이다라고 해서 어떤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이 위험이 특정되겠죠. 원인을 이렇게 지목을 하니까. 근데 이거를 인식하고 제기를 했지만 위험이 제거되기는커녕 위험이 계속 사고 발생으로 반복될 때,
그래서 이제 위험이 변화하지 않고 계속 동일한 그 위험 때문에 어떤 사고들이 계속 반복될 때 그거를 우리는 그 위험이 구조화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위험이 구조화되어 있는 것의 가장 완성태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이 구조화된 상황에서는요, 관리자들이나 노동자들이 위험에 대한 인과관계를 뒤집어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가 아니라 사고가 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고가 난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마치, 그러니까 사고를 나는 게 마치 그러니까 정상 상태인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한 위험인 것처럼 간주하게 된다는 거죠. 뒤집어서. 그래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사고의 원인인 위험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인데, 거꾸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의 전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고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식상의 전도가 위험의 구조화의 핵심을 이룬다. 그래서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위험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발전소에서 위험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발전소는 죄다 위험해요. 위험은 없어요? 그럼 발전소를 없애는 거 마찬가지죠.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도 늘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날 만한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고, 현대중공업에서 사고가 나면 날 만한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위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는 김연경 보고서에서 이걸 좀 같이 읽어볼게요. 발전소의 위험은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고정불변한 것도 아니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발전소의 위험이 반복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이어져 위험이 구조화되었다는 점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다. 이러한 구조화에서 사고가 반복된다. 따라서 기계장치와 인간, 화학물질과 인간의 관계에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구조화에서 작동하는 기계와 투입되는 노동력, 그러니까 특정 구조화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인간의 관계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야 한다. 만약 사고의 원인에서 구조의 문제가 제거되면 주요 원인은 기계에 있거나 사람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사고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따라 사고를 야기한 구조가 해체되거나 변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구조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도 있다. 그런 한에서 사고는 구조를 재생산하기도 하고 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자, 이래서 이 사고에 대한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접근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 구조를 견고하게 그동안 만들어왔던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러면 이런 위험의 구조화는, 발전소는 위험이 구조화되어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 이것이 외주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랑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죠. 자, 태안화력 발전소를, 그러니까 제가 하청업체가 너무 많고 구조가 너무 복잡, 1호기, 2호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업무상 화력, 연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회사도 다 여기 다르고 그래서 하도 이해가 안 돼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만든 거냐면요. 자, 이 세로축은, 그러니까 처음에 하역, 그러니까 그 석탄을 이제는 항만에서 그러니까 끌어와서 연료, 석탄을 이제 이송하는 일을 해서 보일러에 석탄을 떼서 터빈에서 그러니까 전기를 만든 다음에 이 찌꺼기들을 회처리하는 부서, 탈황하는 부서에서 찌꺼기들을 걸러내고 하는 것까지 이 공정이거든요. 이 업무마다 다 운전을 하고 정비를 하는 게 각각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하나의 저희는 흐름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아까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흐름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하나만 멈춰서도 전체 발전소의 이 흐름이 멈춰준다는 거예요. 하역만 멈춰도 뒤가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이 보일러 터빈이 되게 핵심적인데 그 뒤에 회처리 부서가 중단된다고 해도 보일러 터빈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하나의 흐름 공정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는 1호기부터 10호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이제는 구멍이 있다는, 전기를 돌릴 수 있다는 거고, 여기 색깔은 뭐냐면요. 여기 보일러 운전의 원청 정규직, 터빈 운전의 원청 정규직을 뺀 나머지가 다 하청업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업무 회사별로 색깔을 달리했고요. 이런 곳은 한 업무를 3개의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곳도 있어요. 자, 이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7개 하청에 36건의 공사, 그러니까 이 정비는 사실 건멸 공사로 이렇게 이 단가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해 두시면 되는데, 어쨌든 17개 하청이 들어와 있다.
자, 우리는 이 하나의 흐름 공정을 17개 회사와 하나의 원청 회사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공정을 진행하는지 굉장히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눈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버홀 기간, OH 공사라고 하는 오버홀 공사라고 하는 대정비 기간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하면 41일에서 60일 정도 진행을 하고 부품을, 그러니까 발전 설비를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다시 재조립하는.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때 또 들어오는 인력들이 상당합니다. 36개 하청업체가 들어오고요. 150건의 공사를 수행하고 이때 들어오는 인력은 대략 1000명에서 1500명까지 늘어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아침 9시, 그러니까 24시간 풀로 동시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발전소에서. 자, 이 상황에서 이제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위험의 외주 노동자, 하청 노동자라고 할 때 여기서 그러니까 법적인 좀 문제를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파견 형태가 있고 도급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외주화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위장 도급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우리는 노동법상 중간 착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한 이 사람이 이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직접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3자를 통한 고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IMF 직후에 파견 업종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파견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래서 보호라고 명칭하지만 사실상 이 제3자 간접 고용의 물꼬를 터줍니다. 근데 이건 엄격하게 제한한 파견 업종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자, 시장의 시그널은 어떻게요? 아, 간접 고용을 이번에 사용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찾아낸 게 민법상의 도급. 그래서 이 도급이라는 형태를 빌려서 파견이 아닌 업종들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 제3자 고용을, 이 간접 고용을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파견과 도급상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용사업주 원청이 파견은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지휘하고 명령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근데 도급은 뭐냐면 이 원청업체와 하청노동자가 1대1 계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휘 명령을 수행할 수 없어요. 왜냐면 도급은 그러니까 상품을 만드는, 이렇게 일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품을 어떤 기간 안에 만들어 와 라고 하는 게 도급의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급 업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명을 고용하든 두 명을 고용하든 재하청을 주든 간에 이거는 이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내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도급을 가져와서 간접 고용을 늘릴 때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지휘와 명령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쟁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견으로 허용된 업종이 아니라 아까 여기처럼 상시 지속 업무예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할 수밖에 없고 상시적인 업무고 지속적인 업무라는 거죠. 그 흐름 공정이라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원청의 지휘와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둘 다 같은 말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대법원에서 위장도급과 관련된 판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럴수록 그러니까 원청 사업중에서는 어떻게 돼요? 도급을 없애는 게 아니고 도급을 사용하되 굉장히 위장된 방식으로 지휘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이런 식이죠. 같은 소속일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급 원하청 관계에서 소통의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같은 소속일 경우에는 이 운전원과 정비원 사이가 있어요. 그러면 뭐 형님 벨트 이음새 고장났어요. 그러면 며칠에 정비해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외주화로 인한 소통 체계가 단절되면은 굉장히 복잡화됩니다. 이 사람하고 회사가 다르잖아요. 서로 소통을 하면 안 돼요. 업무 연계도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원청 현장 감독이 이 사람도 직접 지휘 명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만든 제도가 현장 대리인 제도.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 파견이라고 하는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자 측에, 그러니까 이 사용자 측에는 이 법률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는 노무사들이 현장 대리인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라고 하는 발명품을 딱 선물해 주죠. 그러면서 이 현장 대리인을 통해서 원청 현장 감독은 하게 되고 이 사람을 현장 대리인을 통해서만 얘기를 하게 돼서 이렇게 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일상적으로는 굉장히 번거롭겠지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사고가 날 위험이 엄청 증폭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급하게 되면 여기서 다이렉트로 꽂히겠죠. 자, 일상적인 원청의 지시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듭니다. 원청 감독하고 현장 대리인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다 같이 들어와 있는 방을 만드는데, 일상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원청 감독이요. 발전사 원청인데, 지금 이번 주 내로는 하기 힘들다라고 했더니 원청 감독이 빨리 해라. 사장님, 팀장님이 최우선을 생각하는 거니까 빨리 해라 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라고 빨리 못한다, 노력한다 라고 하지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업무 지시가 서부발전의 제니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이 하청 노동자가 계속 이 작업 전후 사진들을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인 지휘 감독의 방식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김영균 사고의 쟁점이 딱 등장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작업 지치서 문제예요. 근접 작업 수행 중 비상 정지되지 않도록 접근 금지라고 하는 작업 지침서에 이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처음에 원청에서 김영균 사망 사고 당시에 비상 정지되지 않도록 접근 금지라고 하는 지침을 어겼다. 그래서 김영균의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특조위 조사에서는 뒤집어졌어요. 자, 봅시다. 근접작업 수행 중 비상정지는 이렇게 건들기만 풀코드라고 해서 이 라인에 다 서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지되지 않도록 접근 금지라고 하는 게 일단은 형용 모순 아닌가요? 비상정지되지 않도록 하면 접근하면 안 되는데 근접 작업을 수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한 거는 여기가 아니라 근접 작업 수행 중이에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석탄 취급 설비 낙탄 처리 일지 일일 보고라고 써 있습니다. 서부발전이 내용 공문이에요. 자, 여기서 저희 보고서에 보면 발전 회사가 승인한 한국발전기술, 그러니까 김용균이 다녔던 하청업체죠. 석탄 취급 설비 순회 점검 지침서에 따르면 설비 운전 중 순회 점검을 명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설비가 운전한다는 건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순회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를 명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낙탄, 그러니까 탄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 지침서를 보면 유의사항으로 아까 얘기했던 근접작업 수행 중 비상정지되지 않도록 접근 금지, 그리고 2인 1조로 작업 수행이라고 적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분석했냐면, 발전회사와 협력사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벨트 및 롤러의 근접 작업을 일상적인 작업 수행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김용균이 가까이 가지 말라는 곳에 가까이 갔다, 하지 말라는 걸 했다가 아니라 근접 작업이 일상적인 작업이었다. 그리고 그게 운전 중인,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막 돌아가고 있는 중에 근접 작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점검하는 것은 일상적인 지침 안에서 수행하는 일반적인 작업이었고, 김영군은 그것을 다 지켰기 때문에 죽은 거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쟁점. 그러면 이 근접 촬영이라는 좀비 공정인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이제 가까이 가더라도 아까 그 재현된 사진처럼 상체를 막 들이밀지 않아도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조명도 없는 벨트 컨베이어 밀폐한 전공구 안으로 몸을 집어넣는 위험을 무릅쓰며 작업을 해야 했을까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자, 현장 운전원은 현장 순회 점검 시 운전 중인 컨베이어 벨트 및 회전기기에 대한 점검 항목을 점검하고 설비에 장애를 일으키는 낙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동 중인 설비에, 그러니까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각자가 알아서 조심하면서 최대한 접근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낙탄이 많이 떨어졌고 이 낙탄이 많이 떨어진 상황을 촬영하고 그다음에 다 청소한 촬영을 일일이 다 촬영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니 시스템이나 카카오톡
단톡방에 다 올리는 일상적인 보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사실 근접 촬영,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발전소가 워낙에 어두워요. 저희가 갔을 때도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낙탄이 떨어지는 거를 조사를 하다가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멀리서 찍으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촬영을 하다가 그러다가 너무 위험하다고 제지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접 촬영이 이런 거군요 라고 그때 알게 됐는데 이 근접 촬영을 하는 자기 휴대폰으로 그걸 해서 일일이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왜 이 사람들은 보고를 하게 할까? 왜냐면 현장에 원청이 없습니다. 원청 감독들은 그럼 어디 있나요? 원청 감독들은 페이퍼워크를 하느라고 현장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원천 현장 감독들도 노동강도 엄청 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장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외주화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원천 감독들이 다 이거를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청 감독들이 왜 페이퍼워크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하청 노동자들은 자신의 업무를 일일이 보고해야 되는 움직이는 CCTV 역할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근접 촬영.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 여기서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 하지만 모든 현장에 부재하는 원청이라는 지위가 이런 근접 촬영이라는 공정을 만든 겁니다. 두 번째, 모든 현장에 존재하지만 어떠한 권한도 없는 하청 노동자라는 지위가 이러한 근접 촬영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근접 촬영은 연료운전 하청 노동자라는 모두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고 용도는 원청 쪽에 보고하기 위해서이다. 작업 공정상에 없는 업무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 따라서 위험의 정도도 평가되거나 공유되지 않은 비가시화된 위험. 이러한 위험은 사고 이후에야 드러나게 된다. 일종의 좀비 공정인 것이다. 이러한 이 공정의 문제는 뭘까요? 원청에게 보고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소통의 문제인 거죠. 원하청에서.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이 컨베이어 벨트가 위험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방치됐을까? 안전보건공단에서 보면 이 컨베이어 벨트, 김용균이 작업했던 컨베이어 벨트의 설비 개선 요청을 하청 노동자들이 했습니다. 여기 좀 위험합니다. 낙탄 너무 많이 떨어지고 이거 치우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여기 그랬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하청 사업장의 개선 계획 여부도 통보하지 않았고 전혀 그때까지 사고까지 개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례는 굉장히 비일비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낙탄에 대한 점검을 10번을 하는데 하루에 한두 번만 줄여도 사고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설비 개선하면 다 묵살당한다. 왜? 서부발전 원청은 의견을 묵살하면서 내 돈 내가 되느냐 내 돈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돈 아니야 네 돈으로 해라. 네 돈 돈 내가 되느냐 내 돈으로 해라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발전사의 설비는 원청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청 업체는 설비를 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자기들은 전세나 월세살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집주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설비 개선 같은 거 할 수 없잖아요. 물론 돈도 없지만 마음대로, 그러니까 고장난 에어컨 하나 제대로 마음대로 고칠 수 없고 이걸 고치려고 하더라도 다 기한 올려가지고 몇 달씩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유와 운영이 분리가 되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설비 개선 요청을 하더라도 사실 개선 요청을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거의 그저에는 발전 5개사가 사실 민간 개방 외주화가 됐던 지난 20년의 역사가 있었고 이때의 비용 절감 목표로 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외주화 과정에서 핵심은 이 설비에 대한 사업조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사와 협력사 간의 책임 회피 구조가 성립이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발전사 설비를 소유하고 있지만 운영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는 운영에 따른 고장의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협력사들은 자기 설비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수리하거나 고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 둘 다의 의견은 다 맞습니다. 그 개별적으로 보면. 하지만 이 둘 다의 의견이 다 맞는 가운데 이 관계를 보시면 그러면은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라고 하는 책임의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온전하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하게 되고 이것이 김영균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원하청 구조에서 야기한 뭔가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면 위험이 밖으로 이전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위험은 이전된 거야. 그래서 정규직들도 이런 정의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 위험한 일은 맡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위험은 어떻게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위험은 그렇게 고정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은 어떤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화학물질이나 기계가 위험한 게 아니라 특정 구조하에서 작동되는 화학물질이나 기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위험의 외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한 업무가 단순히 외주화되는 게 아니라 이 외주화라고 하는 일종의 경영 구조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들이 발생하는 거다. 이것은 똑같이 끼임, 협착, 낙하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더라도 그리고 오래전부터 반복된 것이더라도 외주화라고 하는 구조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사고는 또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전소는 하나의 흐름 공정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A에서 B로 이어지는 하나의 연속적인 선처럼 이어지고 있죠. 그 석탄 공정이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A와 B 사이에 어떤 업무가 외주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 운전하고 보일러 운전 사이에 외주화가 되면 계약서상으로는 A와 A' 사이는 또 다른 그러니까 하청업체한테 넘기고 그 다음에 B'과 B 사이는 발전사가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거는 여기에는 없었던 A'과 B' 사이의 새로운 단절면이에요. 이것은 계약서상으로는 그러니까 이러한 형식의 단절이 가능하지만 흐름 공정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 단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백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 이 절단면이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는 위험면으로 바뀝니다. 자, 흐름 공정을 분할해 외주화하게 되면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이 증식된다. 분할된 공정에 새로운 절단면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위험면들이 발생한다. 분할된 업무만큼 외주화되기 때문에 수평적인 흐름이었던 구조가 절차와 위계가 작동하는 수직적 공정이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계는 단순히 업무를 떼어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발전본부를 매개하지 않고서는 직접적인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할 외주화는 A, B 흐름에서 소문자 A, B 흐름으로의 이전이 아니라 흐름의 중단과 함께 일종의 벽돌잡기 모델로 변경한다. 그래서 이 업무의 흐름이 그러니까 석탄은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석탄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 무수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잘 알 수 있는 사고가 2016년 당진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입니다. 일단 당진 발전소는 당시에 이제 보일러 정비를 KPS라고 하는 업체에 하청을 준 상태인데 KPS는 이 오벌 기간, OH 기간에 2호기 미분기 정비라고 하는 게 2호기에 그러니까 석탄을 고르게 갈아가지고 잘 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 미분기 정비를 합동정비라고 하는 회사에 또 재하청을 줍니다. 근데 이 정비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 하청의 업무이지만 운전, 기동하는 거는 원청의 업무예요. 그래서 정비 후, 그러니까 정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정비니까 전체적으로 발전기를 다 정지시킨 다음에 이제 한 60일 정도 정비를 하다가 이거를 기동할 때 이게 이제는 공장 하나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 체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동한다는 건 굉장한 오류도 많고 굉장히 되게 예민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되는 문제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엄청 그러니까 관련자들이나 관련 업무 부서들이 다 이렇게 소통하고 협의해서 기동 절차를 마련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원청 감독이 미분기 내 작업 중인 노동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버튼 눌러버립니다. 근데 이 미분기가 A 호기부터 F 호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 A를 누를까 F를 누를까는 원청 감독의 마음이었겠죠. F를 누르는 순간 여기 있던 이용진 노동자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KPS에서 커다란 믹서기 같은 설비가 80초 동안 돌아서 갈려서 죽었다. 근데 결론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버튼 눌러서 죽었고 우리는 오더 받고 작업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원청은 벌금 300만 원 맞고 우리 노동자는 700만 원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작업 공정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게 이 미분기 당시에 사고 난 미분기 작업 공정인데 1번부터 30번까지 쭉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마지막에 청소하는 작업이었고 이 청소를 마무리를 한 줄 알고 원청 감독이 이 기동 버튼을 누른 거죠. 자, 이렇습니다. 아까 그 분할의 분할 사진을 좀 더 상황에 맞게 구성해 보면, 자, A에서 B까지는 하나의 연속적인 흐름이었잖아요. 근데 원청이, 그러니까 하청 업체에 이만큼의 A부터 B'까지 이만큼의 업무를 하청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대정비 기간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또 이 KPS에서 요 까만 세모만큼의 업무를 또 이제 합동전기에 또 재하청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업무 전체를 발전사 감독이 수행을 하는데 이 점선들은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소통을 하게 되는 모든 가능한 이 라인들이에요.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발전사 감독과 합동전기의 작업자와 이 하청 노동자, 이게 KPS 소위 일용직 노동자가 여기 이 국면, 이 단절, 그러니까 이 정비하고 이 운전을 하게 되는 이 마지막 국면에서 도대체 누가 신호 버튼을 먼저 눌렀는지 아니면 작업이 끝났다고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과정, 이 단절하고 연결된 이 절단면 사이에서 사고가 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고가 날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번 사고가 났다고 해서 이거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 그 이유를 봐야 돼요. 사고가 나고 온갖 안전 대책들이 나오고 사고 원인들이 분석이 되죠. 그러면 이 사고 원인에 대한 대책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이 2016년 단진 3호 사고는요. 여기서도 이 고용노동부의 보고서를 보면 원하청 간의 소통 구조가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정 KPS의 정비 업무와 발주처의 기동, 그러니까 원청의 운전 작업 공정이 누락되면서 위험 공정 진행 전에 뭐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청소예요, 여러분. 모든 작업 공정의 끝에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위험하다고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는 뭘 해야 되냐? KPS에서는 작업 공정 이 공정을 세분화하고 이 안에서 위험성 평가의 항목들을 대폭 늘립니다. 원래 4단계였는데 위험성 평가가요. 26단계로 늘어나요. 그 다음에 작업 공정은 거기에 따라서 20단계에서 26단계로 늘어납니다. 여기 작업 절차서를 보시면 현재는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데 절차서가 빽빽하게 늘어나요. 근데 이 절차서의 개정안을 보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현행을 보면 뭐 버튼을 누른다, 모터를 돌린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는데 개정 작업에서 보면 감독에게 요청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특정한 행위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절차서가. 그러니까 버튼을 누른다가 아니라 현장 감독이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한다.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세분화돼서.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그리고 기동시험 요청서라고 하는 또 다른 절차서도 증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 공정에 이 도식을 보시면 여기 끝에 공정이 또 하나가 추가가 돼요. 공정이 하나가 추가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작업 절차서들이 늘어났다는 거고 그 작업 절차서에 사인하거나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서류상에 절차서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작업 공정상의 업무를 세분화하고 위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내주화된 공정들 사이에서 이 위험성 평가가 어떤 식으로 수행되냐면 이 위험이 굉장히 세부화되고 안전 절차가 굉장히 증식되면서 사실은 이 절차가 그냥 안전을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 절차가 엄청 늘어나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려면 이제 뭐 수십 가지, 그러니까 뭐 보통 8가지의 절차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누가 다 해요? 현장 감독, 원청에. 그래서 현장 감독은 안전 절차서를 발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페이퍼워크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사고가 나면은 인력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안전 감독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이건 원청의 책임이 되거나 아니면 작업자의 과실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 절차가 증식이 되는데 이것을 책임 소재가 명확화하는데 사실 이 책임 소재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작업자들 사이에서 도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다. 왜냐하면 작업자들 사이에서 서로 확인하고 사인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책임 소재가 명확화하면 할수록 실질적인 책임의 공백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뭐야? 서로 간에 작업자들끼리 사인을 하고 확인했던 것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의 문제예요? 재해자나 작업자 과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 절차서 혹은 안전 대책들이 사실은 재해자 과실에 아주 강력한 근거가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게 되고 사고 원인은 과소화되죠. 어떻게? 기계 작동이 불량이었다. 아니면 기계 작동이 불량인 거를 관리자가 알아채지 못했다. 기계 작동이 불량인 것을 관리자가 알아채지 못한 것을 감독이 관리하지 못했다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사고가 계속 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KPS 안전관리자 인터뷰에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업체가 다름으로써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건 맞다. 경계라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경계가 불분명하면 공정하지 않은 부분으로 흘러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절차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보강되는 부분들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쪽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책임인가? 17개의 회사가 같이 동시 작업을 같은 연속 흐름에서 하는 작업 속에서 누구 책임인가를 소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주안점으로 구성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 위험을 해결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의 외주화는 위험을 외부로 전가한 것이 아니라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이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상의 소통, 그러니까 하청 업무를 주지 말아야 될 일을 하청 업무로 줬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인 거고 그 안에서 끼임, 낙하, 추락이라고 하는 되게 전형적인 이 사고로 분류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이거는 전혀 다른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이게 고용 형태와 불가분하게 얽혀있는 위험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청 이 업체의 중간 이윤이 늘어날수록 하청 노동자 위험이 증가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청업체들은 사실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중소업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력 파견업체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인력 파견업체에 불과해서도 중간 이윤이 늘어나게 만드는 구조가 있고 그 안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위험이 증가하죠. 왜냐하면 더 이상 재투자를 하지 않거나 안전교육을 하지 않거나 하다못해 그러니까 김영균 노동자가 후레쉬 없이 핸드폰으로 들고 다녔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그렇다는 거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행사하는 진짜 사장과 실질적인 지시 명령을 수행하는 진짜 노동자가 서로 다른 울타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성되는 위험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특조위에서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얘기를 한 거는 이거는 사실 그런 정규직화 된다고 해서 다 위험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소한 사용자와 노동자가 같은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현장의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순환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컨베이어 벨트가 위험하다라고 현장 노동자가 이야기를 해도 도대체 어느 단계에서 어느 캐비닛에서 이 절차서가 잠자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청업체는 하청업체 원청 책임이라고 하고 원청에 가면 하청업체 다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현장의 위험은 굉장히 우발적이면서도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몇 가지 법적인 안전 조치를 기술적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노동자가 이 문제가, 그러니까 위험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이나 특별안전감독이 오면 기계를 멈춰있는 것을 생각하고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살아있는 기계와 함께 같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때 살아있는 기계들은 멈춰져 있는 기계, 설계도상에 있는 기계하고는 전혀 딴판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원료가 들어가잖아요. 석탄의 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날의 기후가 비가 많은지 안 오는지에 따라서 위험은, 그러니까 평상시의 위험이 전혀 다른, 그러니까 새로운 위험으로 완전히 돌변해 버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일일이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요? 법으로 정합니다. 그거는 현장 노동자가 즉각적으로 자신의 위험에 대해서 제기하고 개선하거나 개선이 불가능한 멈추고 잠시 멈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서로 각각 다른 울타리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징벌적 산재 감점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 제기될수록 이게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작업자의 문제라거나 기계의 문제라거나 이런 식으로 가져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3아웃제, 그러니까 작업자 과실 3번 어기면은 퇴출. 그래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제 10년간 안전대책들을 쭉 보니까 처음엔 3아웃제를 처음 도입해요. 그러다가 사고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면 2아웃제. 이번에 김영균 사고 나서는 그러니까 5개 발전사에서 저희 이번에 원아웃제 실시하겠습니다. 노동자 바로 퇴출할게요. 이거를 저희한테 되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는 사실 노동자는 퇴출될 수 있어도 위험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는 이 원하청 계약에서 도급 계약 시에 이게 산업재해 항목이 있어요. 계약 금액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 사망이거나 중상이거나 그러니까 경상일 경우에 산재가 발생하면은 원청 사업주에다가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납기 정해진 기간 안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상품을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청 노동자들이 산재를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공포나 부담으로 다가오죠. 내가 산재 신청하면 우리 동료들 다 잘리고 회사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가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평가 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아니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사고조사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고를 특조위를 구성해서 김영균 사고처럼 조사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든 사고를 김영균 사고처럼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현장 노동자들이 사고조사를 참여할 수 있고 사고조사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고조사서를,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나오면 원청에서 10일 내에 고용노동부에 사고조사서를 작성해서 보내야 돼요. 근데 이 사고조사의 주체가 누구냐면 원청의 안전관리자들. 자기 이렇게 셀프 조사가 얼마만큼 엉망진창일지 생각해 보셨죠? 그래서 재해 당사자나 그들의 동료들은 사고조사에 그럼 어떤 자격으로 참고하느냐? 거의 목격자 진술서라고 하는 것으로 남겨져 있는데요. 너 옆에 있었지? 와서 써봐. 그럼 거기서 이 진술서를 쓰는 사람들, 이 진술서가 얼마나 건조한데 그 진술서를 하나하나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묘한 슬픔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현장 동료가 죽거나 다치는 사고 현장을 목격했는데 바로 뭔가 피의자 신분처럼 소환돼서 그 진술서를 쓰는데 그 진술서를 쓰는 와중에도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잘못 쓰면은 어떤 식의 불이익이 당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간결하게 몇 월 몇 시에 봤으나 못 봤다. 어떤 사고가 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만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고 조사서에 기반한 재발 방지 대책이나 안전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자, 노동자들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돼. 그 다음에 안전모 많이 쓰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술 먹고 들어가는지 알코올 측정 같은 거 해야 돼. 라는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방할 것인가. 안전 감독을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한다. 라는 식으로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1자 과실로는 사실 원하청 구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의 공백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서 제1자 과실로는 더 강화되고 사실 재생산됩니다. 제1자 과실로는 한국 사회에서 뿌리 깊은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늘 작업자 과실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지금 원하청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제1자 과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니까 이 책임의 문제가 외주화되면서 그러니까 고용이 털어지면서 사실 책임도 털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 책임이 그러니까 사업장 내에서 털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 책임의 일부가 사회화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기업은 두 가지로 털어냅니다. 사회적으로 책임을 전가시키기도 하고 혹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도 하는데 그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진다는 것은 사실은 책임이 공백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가 날 때마다 수많은 안전대책이 대출됐지만 이것이 제1자 과실론의 근거로 다 활용이 되고 있고 너무나 놀랍게 10년 동안 모든 사고조사 보고서에 단 한 줄도 빠지지 않고 있었던 것은 제1자나 작업자 과실 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대책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재발방지 대책이 많아지고 이것이 엄청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현장은 어떻게 돼요? 안전이 통제 수단으로 작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때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요? 통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유발자가 되는 거죠. 잠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이 22개 권고안을 쭉 뒤에 저희가 덧붙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 얘기했던 거는 이 특조위원들이 참여권, 조사권, 뭐 예를 들어 안전에 대해서 뭐 이 알 권리 이런 것들 다 기반해서 노동자가 이것들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들을 각종의 각각의 이름들로 다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발전소에서 10년 동안 안전에 대한 무수한 대책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김영균 때 나왔던 그 종합판이 다 모여졌어요. 근데 거기서 빠져있는 단 한 가지. 하청 노동자에게 이 사고에 대한 참여를, 그러니까 사고 조사를 해결할 수 있는,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참여에 대한 권한을 준다라고 하는 그 한 줄만 빼고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 없는 책임은 사실 무책임이고 책임 없는 권리는 무권리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전가됐다고 하는 거는 노동자에게 권한이 주어졌다는 게 아니라 권리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권리와 책임은 동전이 양면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럼 인권 권리가 뭐냐라고 할 때 그거는 저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책임인가? 그러니까 그 책임 하에서 노동자의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노동자 무조건 뭐 한 번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정말 누구의 책임인가, 무엇이 책임이고 이 모든 책임들을 전제하는 이 구조적인 원인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권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되게 역설적이게도 외주화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고용을 털어내면서 노사관계라고 하는 이런 복잡한 것도 다 털어내는 게 그걸 원하기 때문에 외주화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이유가 없죠. 그 비용을 치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위험의 외주화, 이 외주화라고 하는 방식을 채택하거나 아니면 외주화를 없애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개 공고안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정규직화라고 하는 것과 이 안전조치들이 다 하나에 연결된 아니라는 거는 이런 안전조치들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노동자들한테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건데 이것이 가능한 구조는 사실은 그 같은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일단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행점검위원회를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유는 이행은 정부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사실 이행은 정부가 하는 게 맞죠. 정부한테 이렇게 하라고 저희가 권고한 거니까. 근데 이행점검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죠. 그러니까 국민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는 이 노동자의 사고가 단지
그러니까 이 작업장 안에, 공장 담벼락 안에서 묻히는 사고가 아니라 사실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겠다는 이유가 있었던 거고,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이게 끌어오겠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노동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조위에서 제기한 이행 점검은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특조위의 문제의식 하에서 이행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공고를 내렸지만 늘 특조위나 조사위원회 의도와는 다르게 안전 조치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이 오히려 그 권리를 박탈하는 통제 장치가 되기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 특조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행 점검의 문제의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발전소에서 4월 10일하고 4월 20일 날 각각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이 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도 보도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언론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고를 다 언론이 보도할 수는 없죠. 근데 언론의 관심이 없어지니까 이 사고는 예전의 관행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대신에 이제는 안전조치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CCTV 100대 넘게 설치하겠다. 여러분, CCTV는 안전조치가 아니죠. 범인을 잡을 수는 있어도 범죄 현장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 CCTV가 안전의 통제의 기제가 될지, 노동자의 권한을 보장해주는 어떤 장치가 될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행점검위를 제안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이 문제를 계속 참여하고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CCTV와 같은 통제 방식이 아니라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조치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되게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특조위의 보고서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휴지 조각으로 정말 휴지 조각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에서는 회의적으로 들기도 하지만 지금 계속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뭐 남이천 한익스프레스 사고도 보면서 이 문제를 사실 계속 제기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의식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더 궁금한 거는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